11월 5일 11월 다섯째 날 저녁 6시 38분 저녁 8시 38분 저녁을 먹어보겠습니다. 삼겹살, 상추, 고추, 마늘. 그러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하. 하지만 김건희 씨의 그림자 유경옥 씨가 샤넬백을 들고 와 다른 물건으로 바꿀 때 응대한 매장 직원의 법정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걸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중에 검색해보니 김 씨의 목소리와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 로또 1등 되시 바랍니다. 세금백 1등 25 화이팅 감사합니다. 꼭 구독자분들만 되시 바랍니다. 구독자 아니시면 되면은 안 됩니다. 반환시킬 겁니다. 막걸리 들고 거꾸로 못 살게 겁니다. 거꾸로 들고 못 살게. 준산 막걸리 전화번호 833-4933 택배 된답니다. 한 박스에 20병 3만원 한 박스 1,500원꼴이죠. 택배비 무료. 왜 이렇게 선전하냐? 아무 저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이익도 없습니다. 10원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너무 친절해서 제가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자, 막걸리 못살 불고 자, 막걸리 오픈합니다. 엄청 맛있어집니다. 딸딸딸딸딸딸딸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커피는 바리스타, 술은 따리스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사과했던 김건희 씨는 특검 수사 석 달 만에 대통령 권한만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샤넬백 2개를 받은 공직자 배우자로서 사과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손 한번 씻고. 네, 거짓말 연대기라고 해야 할 정도로 김건희 씨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부인으로 불과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취재하고 있는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 손을 안 닦아도 됩니다. 어차피 상추 싸먹으니까. 정리해볼까요?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출석한 특검 8월 첫 조사에서 특검이 전성배 씨를 통해 3번에 걸쳐 금품을 받은 적이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자, 한 번도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안주를 만들어 놓고 조사 이날 된장 안 까, 된장. 영부인이 가방을 교환하러 올 것이니 응대해달라고 했다는 이 샤넬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이걸 김건희 씨 앞에 제시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제시를 받고도 된장 찍어서 직원이 의심스럽다면서 된장. 백화점을 가더라도 신분을 주님이 숨겨서 어디서 가져온 겁니다. 간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 첫째는 빈속을 먹어야 제맛입니다. 잘못 구독자 여러분, 꼭 로또 1등 되시 바랍니다. 생백 1등 25 구독자님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증언을 하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배. 이념으로 반박했지만 바로 거짓말로 드러나는 이런 주장들은 계속 좋다. 할수록 바로 반박하는 증언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와 이 건진법사의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요. 사실관계가 금방금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박현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건진법사는 추가로 이런 증언을 법정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했지만 내가 분실했다고 말했던 것도 마지막 종착지는 김건희 씨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 씨는 왜 샤넬백 2개만 받았다고 자백을 했을까요? 특검은 지금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이지만요. 이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3천만 원 이상을 수수하게 되면 특가법이 적용돼서 중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샤넬백 2개는 합해서 2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는 6,300만 원이니까 혹시 있을 이 특가법 뇌물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반쪽 인정을 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오늘 사과에서 남편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할 것이라는 이 전제 아래서 이 뇌물 혐의를 피하기 위해 넣은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입장문은 재판 직전에 나왔는데요.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김건희 씨의 거짓말은 이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토 순방 때 찾던 반클리프 목걸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보면요. 이 반클리프 제품인 줄 모르고 홍콩에 있는 모조품 귀금속 가게에서 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은 180도 변했습니다. 자수서에 2022년 3월 김건희 엄청 맛있습니다. 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 대통령 부부의 참석을 부탁하면서 함께 목걸이를 건넸다 이렇게 저는 고기 따로 김건희 씨가 야채 따로 먹습니다.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왜냐면 했다고 썼습니다. 결국 김건희 씨는 음식 본연의 맛을 이 재판부에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끝까지 부인하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예.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발뺌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의 입성이 담긴 증권사 직원과의 녹음 파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고가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척집에서 나온 가시로운 시계 상자도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지만요. 시계를 제공한 당사자가 3,500만 원을 주고 사왔는데 김건희 씨가 5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특검에 진술을 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준 금거무기도 김건희 씨 측은 처음 듣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선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목격자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계엄에 반대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렇게 주장해왔지만 오늘 재판에서 이와 배치되는 대통령실의 CCTV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계엄 선포 전 최상목 전 부총리가 왜 반대하지 않았냐며 한 전 총리를 다그치는 모습입니다. 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인 밤 10시 12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 모습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최상욱 전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전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무언가 말합니다. 최 전 부총리는 양파 맛있다. 조사에서 이 장면에 대해 굉장히 화난 상태로 나와서 계엄에 더 반대해야 하지 않냐고 다그쳤다며 한 전 총리에게도 더 반대해야 하지 않냐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했고 이상민 장관에게는 너는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행된 서중조사에서 계엄 선포 전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특검은 계엄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과는 배치되는 물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밤 10시 43분쯤엔 최 전 부총리가 고개를 저으며 한 전 총리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위도셔서 꺼낸 문건을 읽고 다시 넣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자신은 서명을 못한다는 말을 계속했던 것이라고 특검에 진술한 장면입니다. 특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국무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증인신문이 예정됐음에도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이 주변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정작 경호처가 공원 출입구에 심박수 측정 장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순분자를 걸러내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선인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설명에 나섰습니다.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을 예로 들며 시민들이 집무실 주변 공원을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 저희가 백악관 같이 맛있다. 굿.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양파 맛있는데? 볼 수 있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을 잠재적 불순분자로 여겼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6월과 7월 대통령 경호처에서 만든 문건입니다.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았다 경호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명현 전 국방장관이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용산공원에서 상추가 맛있습니다. 상추. 위협 상황 중 하나로 불순분자나 테러 의도자 출입 시도를 꼽고 심박수 등 생체 신호를 확인해 지나치게 긴장한 사람들을 미리 골라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AI CCTV 장비 채공 드론과 함께 로봇계도 침입자를 찾고 쫓는 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 로봇계 김건희 씨에게 고가 시계를 건넨 서모 씨 업체가 수입한 것으로 실제 경호처 시범 운영 계약을 맺고 빌려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3천만 원을 대통령 경호처와 중기부가 대신 갚아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호처는 심박수 측정기는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실제 운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물이 담긴 팩트시트가 곧 나옵니다. 크게 두 지점이 주목됩니다. 하나는 관세 인하 시점이 일본과 같은 8월 7일이 될지, 또 하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지원 수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될지입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한미가 공동 발표하게 될 경제 분야 팩트시트엔 15%로 인하된 자동차 품목 관세 등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적용할 구체적인 관세율이 명시됩니다. 우리 정부가 관세 인하 시점을 일본과 동일한 8월 7일 소비자로 제한한 가운데 실제 언제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일본도 행정명령이 발효된 9월 16일부터 15%가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가 체결하게 되는 양해각서 MOU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비준을 거칠 경우 국내 산업의 보완 대책,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보고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했다는 겁니다. 경제부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맞어. 시트만 마무리되면은 아마 같이 이제 이렇게 팩트시트를 사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보 분야 합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 원자력 잠수함과 또 여러 가지 그 협정 이런 문제들이 좀 미국 자체 내에서 여러 정부처 내에서 조율이 필요해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만. 텍사스 미 전쟁부 장관이 우리 측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 미국 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엔 250억 달러, 우리 돈 35조 원 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내용도 담깁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도입 등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이미 구매가 결정됐거나 도입 예정이었던 무기 목록이 포함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고추가 맛있고. 전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오늘 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 부과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분이 댓글 달았습니다. 여친이 어떻게 만났냐고 궁금해서 행사가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한 두세 번 말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근데 궁금하다니까 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하신 분들은 대답 다 해드립니다. 관세를 부과하며 근거로 든 국제 비상 경제 관합법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을 당하고 있다며 관세 보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Because without tariffs, without our being able to use tariffs freely, openly, and in every way, we suffer tremendously from a national security standpoint. 트럼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미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패소하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해먹던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승소를 자신하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We're confident and hopeful that the Supreme Court will do the right thing. I'll tell you, the White House is always preparing for Plan B. 백악관이 내세운 플랜 B는 국제 비상경제관합법을 대체할 다른 법적 근거로 풀이됩니다. 외신들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체카드로 꼽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들은 절차와 품목 제한이 있는 데다 국제무역기구 제소 등 추가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제가 울산 팀에 나옵니다. 어떻게 오게 됐냐면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감식도 대리점 하러 왔습니다. 10%까지 급락하다. 근데 그 감식 대리점 사장이 AI 거품론이 제기돼 제가 대전에서 때밀이하고 구두 닦기 할 때 알게 된 사람입니다.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 이야기 또 복잡한데 대충 넘어가고 다음에 또 얘기해 줄게요. 개장 직후 4천선이 무너진 코스피는 그리고 장중 253포인트 그분한테 내가 급락하며 부탁을 했습니다. 3,80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울산에 대리점이 많이 약한 것 같으니까 대리점을 저를 주라 매도 사이드카가 7개월 만에 발동했습니다. 해가지고 울산 내려왔는데 막상 그 대리점 해보니까 그 감식도 대리점이 약간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이 팔아도 이익이 10%가 안 됩니다. 주로 찜질방에나 목욕탕 주로 납품을 하는데 무게가 엄청 박스에 한 박스에 막 한 15kg가 넘어가요. 무겁기만 무겁고 돈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배달하고 영업하고 하면 뭐 5시나 6시 되면 끝나요 일이. 그럼 저녁 시간 많이 남잖아요. 울산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왔는데 이거 맨날 술만 먹게 되고 혼자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오후에 뭘 해야겠다 싶어서 찾은 게 택시. 회색 택시를 하게 됐어요, 저녁에. 근데 제가 이제 머리를 잘 쓴 게 단기간에 워낙 과열됐기 때문에 제가 배달을 하잖아요.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이제 물건 배달하니까 보이긴 했거든요. 너무 원래 저녁에 오후하고 저녁에만 택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추세로 다시 하락전환 같이 그 택시를 이제 단기 그냥 아침부터 배달 나오고 배달하다가 또 손님 태우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했어요. 하다가 택시가 수입이 더 많아진 거 오히려 대리점보다 감시도 대리점보다. 그때 전에 제가 그 회사 택시 할 때 기본 요금이 1,800원인가 기였어요. 1,800원. 그때 시작했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 제가 그때 택시 할 때 회사 택시 처음 시작할 때 단도직입에선 배경훈 과학기술부 총리 하루에 운전만 황해 엔비디아가 한국에 18시간? 공급하는 많으면 20시간도 했어요. 협약의 하루에 실무 책임자고요. 택시를. 정부의 공약이었던 기본 요금이 1,800원인데 한 달에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를 벌었다. 하루에 보통 20만 원 가까이 찍었어요. 1,800원짜리가 하루에 손님을 50팀에서 60팀을 태운 거예요. 일제 감정기. 키로수는 하루에 450km 평균. 시내에서만. 시내에서 450 뛴 건 얼마나 많이 운전했겠어요. 가스를 2번 넣었다니까요. 하루에. 빨리 환수에 착수해달라고 알렸지만 정작 정부는 그러니까 3일 적극적으로 나서지 이틀에 않고 있습니다. 3번 넣은 거지. 3번. 이틀에 한 3번 정도. 이틀에 3번. 회사 택시를 5일하고 하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아, 택시가 괜찮네? 알바로? 그래서 알바로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바하는데 괜찮아 싶어서 개인 택시를 한번 살까 생각을 했어요. 아, 3년만 무사고로 하면 개인 택시를 살 수 있고 옛날에는 영업용 남발을 달고 운행을 해야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지금은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이 5년 무사고 이상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해도 면허증 5년 갖고 있다가 뭐 개인택시 사면 돼요. 개인택시 요즘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개인택시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예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택시 자격증만 따면 됐어요. 그러면 회사 택시를 3년만 무사고 하면 살 수 있어서 개인택시를.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어요. 개인택시 하나 사야겠다. 회사 택시보다 자유롭잖아요. 개인택시는 그 대신에 이틀 하고 하루 쉬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제한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개인택시 사야겠다 싶어서 엄청 노력을 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개인택시를 사게 됐어요. 개인택시 사게 된 연인도 엄청 그것도 진짜 완전 절묘하게 운이 좋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여친 만난 그 사유가 중요하니까 이유가 중요하니까 가지고 개인택시 사가지고 3월 11일 날 날짜도 기억해요. 3월 11일 날 샀어요. 그때 7,200 주고 샀거든요. 2011년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빚내서 1억을 빚내서 샀어요. 그 차를. 차를 또 새 차를 사서 했으니까 차값이 그때 3천만 원이었고 개인택시 그것도 뭐 등록하고 어쩌고 한 5천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1억이 넘어가더라고. 마침 제가 그때 1,000만 원 있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1억 빚내가지고 샀는데 12월 달에 개인택시 사고 12월 달에 콜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여친이 탄 거예요. 저녁에 한 6시 좀 넘어서 했나? 그때 겨울에서 12월 15일인가 뭐 며칠인가 될 거야.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날 여친님 큰 딸이 시집을 간 날이에요. 여친이 안 갔어. 왜 안 가냐면 여친님도 이혼을 했거든요. 몇 년 전에. 나 만나기 몇 년 전에. 근데 그 사람이 가니까 이제 안 간 거예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법무부 아버지가 가니까. 문제는 법무부에서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인력이 없습니다. 여친이 이제 저거 먹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만큼 환수는 어렵습니다. 국가의 어떤 역사를 좀 바로잡고 국가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아주 소통만큼의 땅이라도 저는 찾아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걸림돌이 많아도 친일 재산 환수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친일 반일 단순 이분법 때문이 아니라 정의롭지 않은 이익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1차 카메라 이상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재산은 이렇게 환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 환수 재산을 졸속으로 매각하면서 심지어 일부는 친일파 후손에게 되팔렸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친일파 후손이 아니라는 확인서 한 장 받고 땅을 팔았습니다. 구민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고흥겸의 땅. 2010년 정부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환수됐지만 고씨 후손들은 창고와 가건물들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고씨 할머니라니까 서울 사람들 창고 샀대요. 그런데 지난해 9월 국가보훈부는 돌연 고씨 후손에게 땅을 되팔았습니다. 캠코의 재산내각 활성화 계획에 따라 공매도 아닌 수의 계약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울산은 현행법상 긴급 회관이라고 써요. 회관. 근데 전라도 다른 지역은 모르는데 전라도 같은 지역은 무단 점유자들에게 회관이라고 하면은 보통 큰 식당 저기 뭐 시외에 있는 막 고깃집 그런 걸 회관이라고 하거든요. 큰 식당 같은 걸. 근데 울산은 회관을 문제는 땅을 사들인 이들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회관이 아니고 7080 노래하는 그런 술집 있죠. 그런 걸 회관이라고 해요. 근데 울산은 그 회관에 보통 젊은 사람들은 안 가고 50대 이상 보통 60대 70대들이 많이 가고 울산은 돈이 진짜 많은 동네예요. 그 대부분 막 월급쟁이들이 막 보통 막 연봉이 기본이 5천만 원 이상이에요. 뭐 한 10년 이상만 다니면 뭐 7, 8천, 뭐 15년 다니면 한 1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윤석열 정권 나이 든 사람도 돈이 많아요. 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고요. 그 사람이 연금 타면은 한 달에 2, 300 타거든요. 못 타도 150만 타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회관이라 해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노는 데인데 술집인데 이제 그 여친님 아는 사람이 그 술집에서 이제 일을 했던가 뭐 사장인가 기었던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자기도 이제 그날 딸도 결혼하고 속상하니까 이제 다리가 한쪽이 장애가 있거든요. 여친님이 한쪽이 좀 아파요. 이렇게 맨날 술 먹으면 넘어져요. 제가 엄청 막 보좌를 해야 돼. 옆에서 막 보호를 많이 해줘야 돼요. 지난해 민간 보도 전문 채널이 됐습니다. 공기업인 한전 KDI 저 같이 가서도 막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저도 막 같이 넘어지고 잡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제 택시 불러가지고 그 자기 아는 이제 회관을 가는 거예요. 콜을 불리는 내가 이제 간 거예요. 제가 이제 마침 콜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 콜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여친이 탄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이제 목적지 와 닿으시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사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손님들하고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손님들하고 친해져서 좋을 것도 있지만 별로 좋을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아 택시 오면 깎아달라는 사람도 있다니까. 돈을 팁을 잘 못 줄 망정. 돈 제대로 줘야 될 거 아니야. 친해지면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울산은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택시기사를 엄청 무시해요. 완전 사람으로 안 봐요 진짜. 그래가지고 택시를 그만두게 된 이유도 거기에요. 개택시 다시 팔았거든요. 그게 큰 이유가 됐어요. 엄청 힘들어요. 울산은 스트레스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택시 탔는데 목적지 다 갈 때쯤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 차가 있는데 그 차에 계기판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타이어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때 저도 그때 막 그런 그 신형에만 차 신형에만 나왔던 그 그림이거든요. 계기판 나온 게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친이 자세히 설명을 못해서 제가 뭔지 몰랐는데 그 이제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타이어 표시 나왔고 밑에가 이렇게 주름이 져요. 타이어 밑에 주름이 이렇게 그 그림이에요. 자세히 이제 여친이 설명 못하니까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 하고 제가 아이고 다음에 대답에 제가 알아서 대답해드리고 제가 명함을 줬어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사실상 선서를 거부하면서 국회 운영위 국감은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김용원 의원 에 맞도록 선서를 하겠습니다. 예, 김용원 상임위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세요.
회장에 앞서서 그게 본인 모니터입니까? 퇴장하세요. 결국 퇴장한 김상임 의원은 미결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조사를 의결한 인물입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김건희, 김영민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네요. 갑자기 이걸 잡아서 지금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출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위헌이죠. 그거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기 때문에 탄핵을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성역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져 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국감도 멈춰야 됩니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있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PC 교체를 직접 지시하는. 민주당은 계엄 이슈를 덮으려는 물타기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현지 실장에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실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JTBC 유정화입니다. 지난달 경기 오산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큰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명함을 줬어요. 커진 명함 주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년이 혼자 살던 집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니까 카톡이 뜰 거 아니에요. 여기에 불이 옮겨 붙어 카톡이 이제 여친님이 뜨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가은 기자가 카톡을 보냈어요. 예쁘신데요? 그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 고맙다 어쨌다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는 이제 몇 번 했어요 하기는. 예전에 울산 살 때부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또 한 명씩 구독자 생기다 보니까 모르니까 물어본 건데 얼마든지 궁금해서 물어보세요. 제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불탄 흔적을 없애는 공사가 한참. 제가 작업자들은 대답할 수 있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최대한 대답해 드릴게요. 뭐든지 자기가 궁금했으면 뭐 물론 지금 물어본 것들이 대부분 다 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상관없으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나이는 제가 딱 몇 년도라고 말을 못 드리는데 나이는 50대 후반을 가고 있고 화재 당시를 보니 근데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댓글이랑 이 영상 보다 보면 제 나이가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대놓고는 내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쨌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했던 거 또 해도 괜찮아요. 내가 다 대답해 줄게요. 삐니는 편의점에서 겨우 해결했고 나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싸움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만 중간에 2번이나 해주고 또 만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조선 배추 맛있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일하던 편의점에서 가져온 폐기된 식품을 먹고. 근데 저는 여친님을 왜 이렇게 오래 만나고 좋냐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게 저한테 거짓말을 잘 안 해요. 거짓말 잘 안 하고 약간 그 생각이 저하고 비슷해요. 물론 반대인 사람 만나면 잘 산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저는 잘 맞는 게 좋아요. 저한테 막 크게 막 저는 약간 좀 안 좋은 생각인데 여자랑 남자랑 같은 대등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여자가 이게 제 여친이에요. 제가 사귀는 사람이 저한테 막 대들고 막 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을 진짜 저는 안 좋아해요. 진짜. 근데서 내가 막 못되게 하진 않는데 어쨌든 너무 꼭 그것뿐만 아니라 기가 센 여자들 있잖아요. 기가 엄청 센 여자들 진짜 싫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 부인이 엄청 셌어요. 저희가 자비를 들여 쓰레기집을 청소해주는 저하고 뭐 자기 일 하면 저하고 의논은 잘 안 해요. 제 하고 싶은데요. 엄청 그게 싫더라고. 30대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송혜수 기자입니다. 근데 여친은 그런 거 별로 없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남한테 피해끼치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리고 보통 뭐 여자들 다 안 그렇겠지만 제가 겪어본 여자 중에 3분의 2는 그랬어요.
울산은 특히 그런 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울산은 남자들이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한테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민세 같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술 먹거나 이 단편적인 예로 제가 울산에서 나이트를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나이트를 몇 번 갔는데 그때는 30대 중반이었나? 후반이? 중반이었나? 후반쯤이었나? 뭐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그 나이트를 갔는데 울산 특징이 뭔지 알아요? 무조건 여자하고 웨이터가 여자하고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합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여자 술값 내줘야 돼요. 그리고 좀 진짜 이상한 여자 만나면 택시비까지 줘야 돼. 택시비까지. 노인에 비해서 청년들이 더 잘 숨겨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의외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멀쩡하게 다니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집안에 가면은 쓰레기가 꽉 차 있는. 그 속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발굴부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있는 저장강박 조례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고령층뿐입니다. 서울 용산구 의회에서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청년을 명시했지만 쓰레기집 청년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치료할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청년의 구조 신호를 놓치지 않을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년 주거 클리닉 같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로 뜨는 거나 그냥 카카오톡 요즘에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콩나물 같은 거에 광고를 띄우고 그러던데 그런 데 뜨면 JTBC 송혜수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정비 작업 도중 유독가스가 새어나오면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산재 사망자는 올해만 벌써 6명째인데다 이번엔 늑장 신고 의혹까지 벌어졌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거의 80% 예민세요 울산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스테인리스 강판을 가열한 뒤 세척한 다른 지방은 안 그렇거든요. 물론 매너상 여자 테이블 계산해 줄 수 있어요. 마음에 들면. 근데 막 100% 내준다는 그런 게 없다니까. 작업자들은 모두 포스코 DX 협력업체 소속으로 기계 근데 제 예친님은 뭐가 좋냐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는 사고 발생 한 남자한테 얻어먹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나고 나서 알려 늑장 신고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그 사람 솔직히 저한테 사달라고 자기가 오늘 사줘 먹고 말은 했으면 했지 절대 뭐 자기가 먼저 항상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럼 제가 못하게 하죠. 저도 거의 그러니까 만나면 물론 제가 많이 사줘서 하기는 훨씬 더 많은데 여친도 얻어먹을 전혀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항상 계산을 해요. 그리고 제가 주로 계산을 하니까 항상 딱 처음 만나면 만나자마자 돈을 줘요. 현금을. 예를 들어서 오늘 좀 많이 먹을 것 같다 그러면 10만 원 주고 오늘 밥이나 정도 먹을 것 같으면 5만 원 주면서 이야기를 돈 벌자고 간 직장이 딱 계산할 때 보태 써 그러고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거절 안 해요. 그렇게 해야 나도 다음에 또 만나면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러죠. 해외에서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인당 70여 명이 그럼 저는 집사 여친님이 10만 원 주고 5만 원 주나 그러면 절대 더 많이 쓰려고 하지 뭘 쓰려고 절대 적게 쓰려 안 해요. 휴대전화를 부대에 몰래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 여친님은 그게 진짜 좋아요.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절대 뺏기질 안 하고 남성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뭐 하는 거 보면 언행을 보면 거의 남자예요 남자. 이게 막 터프하다고 막 거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순식간에 바뀐 겁니다. 가방엔 좀 태국에서 대범하고 국내 유통책에게 넘기려던 남자로 태어났으면 사업하면 딱 좋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자로 저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집사람 지금 많이 힘드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약을 판매하고 또 이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 76명을 돈을 못 벌 뿐이지 만약에 여친님이 돈이 좀 있고 그러면 진짜 사업 같은 거 잘할 사람이에요. 6,000명이 동시에 머리가 투약할 수 엄청 있는 좋아요.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마약 사범 중에는 현역 근데 여건이 안 따라주니까 지금 뭐가 막 안 되고 있는데 태국에서 대마 10.2kg을 국내로 어쨌든 혐의를 받습니다. 괜찮은 여자예요 진짜. 특히 지난 4월 휴가 땐 군 당국의
지역에 허가 없이 출국해 좋은 여자. 샴푸로 위장한 괜찮은 여자 맡기다고 좋은 여자. 한 달 뒤 친구에게 대마 운반을 지시하고 범행을 위해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영내 휴대전화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현역 그리고 장병의 제가 말하면 잘 따라줘요. 제 말에. 나 그게 좋더라고. 그게 좋아. JTBC 임예경 막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못 말하면 막 맨날 방비나 들고 막 그러면 못 만나죠. 철제 컨테이너가 찢겨져 나갔습니다. 인천항 수출용 컨테이너에 중고차를 실었다고 신고해놓고 가스통을 실었다가 큰 폭발 사고가 난 건데요. 이런 위장 컨테이너가 얼마나 더 있을지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만 하역장의 노래. 요즘 들어서 또 나이가 이제 많이 됐죠. 60대 가까이 됐으니까 50대 후반이니까 저보다 2살 많거든요. 2살 연상이에요. 그것도 닮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도 엄마가 2살 연상이거든요. 그것도 닮아갔나 어쨌나. 그것도 유전인가? 폭발 30초 전까지만 해도 운반 차량과 장비들이 인근을 지나다녔습니다. 주변 컨테이너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훼손됐을 만큼 폭발 강도는 컸습니다. 폭발한 컨테이너는 중고차를 수출하는 일반 화물로 신고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실려있던 LPG 가스통 4개와 부탄가스 12개가 폭발 원인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고 절차가 까다로운 위험물을 일반 화물로 위장해 수출하려던 겁니다. 문제는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위장 컨테이너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수출업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일반 화물에 위험물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컨테이너가 그대로 배에 실려서 태평양 한가운데쯤에서 폭발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해수부든 세관이든 명백하게 관리 조치를 정해야겠죠. 하지만 해수부는 진짜 맛있다. 검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했고 관세청도 사고는 수출 신고 전 화물이어서 세관에서 파악된 게 없다고 물 좀 따, 물. JTBC 김산입니다. 서울의 효도 관광으로 온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가 숨진 사건. 가해 운전자는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는 제가 어제 밥부터 말했죠. 있습니다. 저렇게 뭔 사건이 일어나면 언론을 타게 되면 무조건 구속이에요. 거의 한 90% 이상. 흰색 호송 차량이 왜냐면 경찰이나 검찰이 언론을 타면 자기들 일을 한다고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남성은 어제 말했잖아요. 구속될 거라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피해자가 호통이 없습니까? 남성은 지난 2일 밤 10시쯤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50대 어머니는 숨졌고 30대 딸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효도 관광을 온 이들은 방문 첫날 드라마 배경이 된 낙산공원 성곽길을 가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사고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의 6배가 넘고 재범률도 높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또 일본은 동승자나 술을 판매한 이들도 함께 처벌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들이 볼 때는 어쩔지 모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쩔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여친님은 요즘 여자는 아닌 것 같다. 요즘 여자는 아니에요. 생각이 좀 달라요. 보통 여자는.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JTBC 우원석입니다. 자동차는 물에 쓸려가고 사람들은 지붕 위로 대피했습니다. 길엔 차 대신 구명보트가 다닙니다. 필리핀 세부를 제가 능력이 진짜 좋으면 90명 넘게 숨졌는데 지금 바로 같이 살 수 있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만 기다려야겠는데 물에 잠긴 도로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구명보트가 다닙니다. 오늘 막걸리 한 몇 컷! 더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조를 요청하고 자,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댓글로 여친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신 분 좀 답이 됐나요? 내가 간단하게 댓글에 답은 달긴 달았는데
오늘은 약간 세세하게 이야기했는데 궁금증 풀렸습니까? 80mm 넘는 폭우를 시작했습니다. 다 먹으면 그냥 던져봐야. 큰 피해를 본 세부는 섬 전체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거센 물살은 자동차는 물론 대형 컨테이너까지 그대로 집어삼켰습니다. 아유. Paimpiin po ata yun sa paggising ko kasi malakas yung ulan tapos sa hangin. Tapos pag tingin ko sa bintana ang tubig parang 저는 앞으로 이번 오늘 태풍으로 지금이 헬리콥터에서 떨어진 25년이니까 비롯해 지금까지 최소 93명이 30년까지만 잘 버티면 수십만 명이 집을 떠나 대피한 대충 가운데 그냥 엎친 데 덮친 잘 살 수 격으로 있어요. 잘보다는 태풍도 필리핀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26호 태풍 풍엉이 사는데 마닐라 북동쪽 큰 해상으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점점 더 세력을 키우고 뭐 있습니다. 인생은 뭐 하나씩 모르는 거니까. 필리핀은 지난 9월 규모 6.9의 강진으로 79명이 숨진 데 이어 근데 오늘은 제가 어디 잘 오후에 오전에는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오후에는 거의 안 나갔거든요. 오랜만에 푹 쉬니까 좋더라고요. 잠도 진짜 많이 잤어요 오후에. 2기 트럼프 정부의 첫 중간 평가로 불리는 뉴욕과 버지니아, 뉴저지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뉴욕에선 30대 야, 무슬림 맛있다, 진보 이거 시장이 국산수. 탄생했는데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야 근데 특파원입니다. 무슬림이 뉴욕시에 된 것은 좀 그렇다야. 미국 뉴욕이 위험할 텐데. 무슬림 나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민주당 조란반단이 뉴욕주 종교라는 것은 10.4% 득표율로 남의 종교를 이렇게 해야만 안 돼요. 그냥 스스로 그냥 자기들이 믿는 종교만 잘하면 되지. 남의 종교까지 하니까. 이 종교 전쟁이 무섭잖아요. 최저임금 인상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종교 전쟁이 100년 전쟁이 됐잖아요. 진보 성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까지 펼쳐가며 만단지를 직접 공격해 왔습니다. 이게 종교가 엄청 무서워. 왜냐면 종교는 신념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토론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려서 바꿀 수 있는데 종교는 절대 못 바꿔요. 왜? 신념이기 때문에. So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I have 신념은 종교의 신념은 죽어도 못 바꿔요. 이게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엄청. 민주당은 버지니아와 그건 저는 별로 기독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버지니아에선 종교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기독교는. 근데 불교는 다 이렇게 홍익 인간처럼 모든 사람이 이롭게 하는 그런 비슷한 종교예요.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불교는 약간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저는 어제 그 오후에 산에 가면서 산책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저는 대통령은 공주 그 불갑산 어딘가 불갑산이 어딘가 어디더라 그 이름이 아닌데 불갑산 아니고 공주 그 큰 절 주지스님하고 룸에서 술 먹었다니까요. 진짜라니까. 대전에서 떼미나면서 어떻게 아는 형님을 만났어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옛날에 완전 건드렸던 형님인데 그 형님 만나가지고 최근 쓰신 칼럼을 봤는데 그 형님이 그 행동대장이었거든요. 옛날에 그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스님들하고 막 그 전쟁 있었잖아요. 그때 앞장섰던 그 행동대장이었어요. 그 형님이 이제 그 불교 그 공주 무슨 절 이름이 유명한 절인데 커요. 절도 그 주지스님하고 친했거든요. 옛날 행동대장했으니까 종교전쟁 할 때 우리나라 그 옛날에 막 종로에서 막 중끼리 싸우고 그럴 때 종파 싸움 있었잖아요. 막 건달들 동원해가지고 그때 행동전쟁 했다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친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형님이 목욕탕 가가지고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 형님이 알게 됐는데 그 형님과 같이 주지스님하고 룸스에 가서 술 먹었다니까요. 앞서가고 있고 그런 거짓말 안 하죠.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그래도 불교는 약간 종교라고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압도적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정 예산이긴 한데요. 중국도 55만 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AI 인프라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라고 근데 말씀드리는 기독교는 부분은 26만 우리 보통 하느님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신은 모든 걸 가르쳐서 하느님 그래요. 중국이 가지고 주로 이제 딥식 같은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GPU가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개발하고 있는 유일신, 절대신. GPU 대비 좀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와 이제 협약한 GB200이라고 해서 브레이크웰 그렇게 되면 기존의 H100보다 한
20-30대 정도의 어떤 다른 종교를 인정 안 해요. 사양이라고 볼 수 그러면 안 있습니다. 돼요. 우리는 고사양의 GPU를 들여와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부족했던 그 GPU의 어떤 숫자와 성능에서 한 번에 이제 압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예, 26만 장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성능도 좋은 26만 장. 2030년까지 20만 장 확보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치였는데 단숨에 종교도 맞짱고 사람도 맞짱고 내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 절대 안 돼요. 라고 지난 9월에 그러면 그걸 엄청난 분쟁이 일어납니다. 작년 말의 목표는 GPU 3만 장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들도 실수를 하는데 사람 실수 안 하고 실패는 안 하겠어요?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5만 장 가지고는 무조건 자기 신이 옳다,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부족한 숫자다.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확보해야 글로벌 수준의 AI 경쟁력을 가질 수 기독교도 있어서 목표 수정을 했습니다. 불교, 무슬림 뭐 어떤 신이든 간에 20만 장을 넘어서 우리와 다르지만 적어도 종교다고 인정을 하면 종교 전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우리 물론 못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했을 때 그만큼의 생활 습관이라고 다룰 수 있으면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못된 게 아니고 근데 정부에서 틀린 게 아니에요. 마지막 역할로 그 GPU 저 사람 나하고 다르다. 저 집은 우리 집하고 다르다. 왜? 나라도 문화마다 다 다르지. 같이 논의하고 가정들도 집집마다 다른 거예요.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투자를 해도 되겠네. 엄마 아버지가 공감대를 끌어냈다는 것이 저는 생활은 자기가 커왔던 게 따라서 또 자식들도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도 말씀하셨고 나라 문화처럼 가족은 문화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집은 부모들 앞에서 못 눕게 하지만 우리 집은 저 같은 경우는 누워도 상관없어요. 저는 편한 게 최고거든요. 전력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버릇없이 보이죠.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에서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안 따져요.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 구축 휴가람 누워있어. 다리 뻗어. 저는 30년까지는 농담아 진짜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진짜 얼마나 나빴냐면요.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다만 항상 무릎 꿇었었어요. 이게 무릎이 지금도 안 좋아요. 완전히 그칠 것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의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저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진행해 나간다면 엄마도 제 돈까지 다 뺏어갖고 바람나서 도망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반환을 못했는지 생각이 나요. 저 고3 때 가출해가지고 2달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 대학을 못 가고 재수했어요. 하고 대학 갔는데 아버지가 제가 옛날에 일요일빨 마시죠. 김병재 나올 때 지구를 떠나가라 할 때 지구를 떠나가라 그럴 때 막 풍자 뉴스 많이 할 때 일요일 밤 대행진할 때 그것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낚시 갔다 와서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 났던 일을 집에서 풀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죠. 원래 진짜 아버지는 경주 에이펙 기간 세계 밖에서 했던 일을 절대 안으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회담장이 오늘 시민들에 공개됐습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부모가. 근데 밖에서 우리 아버지 완전 도박에 완전 미쳐있던 사람이거든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옛날에 저 중학교 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죠. 하루에 막 2천만 원씩 입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우리 집이 2,400만 원짜리였어요. 2층 집인데 2층 집 양옥집인데 2,400만 원이었어요. 그 집이. 근데 집이 하루 노름해가지고 도박해가지고 2천만 원 날리고 막 그랬다니까요. 저는 몰랐죠. 어렸을 때 나중에 들었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노름한 거 막 잡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싸움도 많이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기백이 좀 좋거든요. 저는 받아버려요. 아무 어린이라도. 키도 쬐까르고 등치도 작았어요. 저는 완전히 그런 거 안 따져요. 저는 죽는 게 별로 두는 게 없거든요. 저는 한번 눈 한번 딱 뒤집히면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3 때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2학년 때인가 한번 다방 가서 완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갖고 막 깡패 몇 명이라고 막 옛날 시골에는 다방에 깡패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기 사랑방 같이 있었거든요. 갖고 깡패 막 서너 명하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다행히 제 친구 한 명이 그 중에 한 명이라 저를 말려서 제가 살았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엄마 나중에 집사람 난 출연하게 되면 이야기 물어보세요. 진짜라니까.
현수가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 아버지가 되어버렸구나. 김병주가 일요일 밤 대행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모르는데 낚시 갔다 왔어요 그날. 그래갖고 딱 그때 김병주 하는 게 7시부터 9시까지 했거든요. 아까 9시 옛날 9시 뉴스였거든요 MBC가. 고3 때 이제 그때가 가을쯤 됐을 거예요. 9월달인가 8월 말인가 9월 초인가 됐을 거예요. 추석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내가 이제 고3인데 TV를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낚시 가방에서 아버지도 그 장비를 엄청 중요시하거든요. 그 낚시를 그때 당시에 보통 옛날에는 그 낚싯대를 대나무로 썼거든요. 대나무로 막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쓰고 막 그랬어요. 보통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낚시 좋아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그 막 카본 낚싯대 있죠. 그걸 비싼 거 썼어요. 옛날 카본인가 모르겠는데 자기는 엄청 비싼 거 썼어요. 그걸로 엄청 맞았어요. 오자마자 텔레비 보고 있다고. 많은 잔이 돌아간 거. 그러니까 그게 그 튼튼한 낚싯대가 휘어져도 안 부러지잖아요. 그 낚싯대로 맞아 그 낚싯대가 부러졌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부러진 게 아니라 하도 뚜루 패니까 낚싯대가 세로로 막 부러졌어. 진짜로. 얘기를 했네요. 가면은 완전 열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같이 싸우려다가 아 이거 아니다 싶어서 속으로 딱 맞자마자 생겼어요. 나 집 나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엄마한테 저기 적금 그때 당시엔 학교에서 적금을 냈거든. 적금 막 한 달에 한 번씩 냈거든요. 엄마 내일 적금 낸다는데 적금 줘가지고 적금 타고요. 적금 주라고 그 돈으로 서울로 도망갔다니까. 가출했어요. 그래서 2달만 돌아왔죠. 왜 돌아왔냐면 외할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 제가 외할머니 국민학교육하니까 외할머니한테 갔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외할머니 보고 싶어 돌아왔어요. 발작 적경. 불법경을 모의한 것도 큰 문제지만 군 통수권자가 군 수뇌부를 불러 모아서 포금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사시 대응이 가능하겠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면 그날 밤 우리 군 진짜 우리 아들 나쁜 사람이야. 공백 상태에 놓였던 게 아니냐라는 내가 욕도 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못하겠고.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 장성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비판 들어보시죠. 윤석열과 저는 아버지한테 장관 일부 지휘관 무릎 꿇어라 해가지고 발로 막 허벅지를 밟아버리고 한 20장까지 돌렸다. 이거 이해가 허리띠로도 맞아보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대통령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야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조치가 안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조 보수인 조갑대시 오늘도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 진짜. 아까 제가 어렸을 때 발작해서 핵미사일 단추를 눌렀다면 우리나라 지도부는 소멸되고 대응 능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폭탄주가 목으로 넘어갔을까? 주한미군이 없다면 저러고 있었을까? 한미동맹이 술고래를 지켜주는 용도냐 아주 날선 비판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의 1분 1초는 항상 직무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에 술을 마시던 정치인도 대통령이 되면 술을 상당히 줄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국정 최고의 컨트롤 타워죠. 그래서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고 그렇다 보니까 가끔 몸살이 저는 진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완전 아무리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어제 국회에 나가서 에이펙에 대해서 영혼을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 토로했고 실제 오늘 몸살로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 같았으면 아버지 구속됐을 거예요. 아동 학대로. 지난 2023년이었는데요. 과로에서 국무회의 중에 코피를 흘린 적이 있는데도 엑스포 유치에 몸을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본인은 투표 직전에 파리에 가서 막판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그 시간에 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폭탄주를 마셨다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엑스포 유치는 저희들이 다 알듯이 실패했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 얘기를 또 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막 홍보대에서 이야기하면 누워서 침 뱉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부모 욕. 아니 부모 욕이랑 아버지 욕. 내가 뭐 잘못 살았던 게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 별로 안 나와 사실. 그런 상황이 없을 것이다라고 또 한 번 선긋기를 나눴는데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한 건 이번이 3번째 부인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미 제 마음도 우리 정했고 대통령께서 김치. 집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력 투쟁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제가 나가야만 이긴다 그런 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거다. 예. 자, 출마설이 아니라 차출설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달리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부인을 했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이제 앞서서 보신 것처럼 두 번은 국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여권에서 영향력이 큰 걸로 알려진 친여 매체에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좀 무게감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제가 거고요. 참고로 이 가끔 말하지만 총리는 아울러서 역대 총리들을 보면은 내가 죽었을 때 못했다 이러면서 옥황상제가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환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펼쳐질 당대표 출마설에는 여지를 옥황상제가 하늘에 있는 신이 자 거꾸로 들어서 머리 쏠! 인생 이렇지 뭐. 찰것 같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따른다 인생이. 한번 보고 잘 되는 게 없다. 어쨌든 거꾸로 들고 막걸리 못 살게 그래야 맛있다. 네베스의 골로 연결됩니다. 이게 올 시즌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무엇보다 오늘 이강인은 저는 옥황상제는 하늘에 있는 신들이 다시 태어나게 환생하게 된다면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혜원 절대로 바로 태어나지 않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옥황상제님 벤치에 머물던 이강인에게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한 판 쉬고 다음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다른 뭐 동물이나 다른 것보다는 인간은 태어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해요. 그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옥광사님 저 한 판 쉬고 다음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으면. 아이고. 이강인의 슛도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후반 29분 추격골이 터졌습니다. 네베스의 멋진 발리슛, 이강인의 정확한 택백 크로스가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강인의 원맨쇼가 펼쳐졌습니다.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린 노루 패스에 바이에른 뮌헨은 허둥댔습니다. 네베스를 겨냥해 올린 크로스는 골키퍼마저 얼어붙은 헤더슛으로 이어졌지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후반 45분 이강인은 직접 왼발로 골문을 누렸지만 이거 알타르 맛있다. 골대 옆으로 지나간 게 아까웠습니다. 추가 시간에도 탄식은 이어졌습니다. 반대쪽으로 길게 차준 이강인의 패스는 직선을 긋듯 정확히 뻗어가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오른쪽 공간을 돌파해 올려준 공을 수비가 간신히 걷어내며 골 찬스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끝내 어쨌든 그렇게 좀 어린 시절을 좀 힘들게 보냈어요. 15분간 48개의 패스를 모두 깔끔하게 연결했습니다. 3번의 슛과 7차례의 결정적 기회를 한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50살까지는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기억이 20대 초반 대학교 때부터 전북 현대가 우승을 확정한 순간 졸업하고 결혼 한 1, 2년까지 3, 4년까지는 한 언제나 이렇게 흥이 10년 동안은 좀 괜찮았어요. 돈도 많았고 이적까지 생각할 정도로 딱 10년 동안 좋았고 나머지는 50년 동안 50살까지 10년은 좋았고 한 40년은 안 좋았어. 완전히 안 좋았어. 교체 투입 3분 만에 이승우가 근데 그것도 내 인생이니까 내가 이제는 받아들이죠. 아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지금 그렇게 그냥 그렇게 잘 살고 있구나. 골들을 거쳐 다시 돌아온 패스. 막 제가 부역에 살진 않지만 볼을 살짝 띄워 마무리합니다. 지금 좋습니다. 이승우의 만회골로 약간 전북은 역전승을 따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 부족한 것 자체도 좋고 사실 올 시즌 이승우의 역할은 조금 불만인 것도 있지만 그 불만인 것도 좋고 저는 지금 좋습니다. 지금은 좋습니다. 그 때문에 포획 감독에게 화를 내고 이적까지 고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수없이 많이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뭐 제 마음은 전북에서 남아서 더 지금 좋아요.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커서 조커의 역할을 수용하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3골과 1개의 도움은 경기 흐름을 뒤집어 놓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후액 감독의 자유로운 선수 관리를 다르며 상승 효과를 냈습니다. 진 이유에 대해서 항상 제가 뭔가 축구에서 찾지 않고 완전 힘들게 살아보니까 많았던 것 같아요. 깨달은 게 많아요. 듣는 사람으로서 스트레스도 뭐 깨달았다기보다 우승을 느낀 게 많죠. 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 지금 이승우에게 축구 대표팀 그리고 월드컵의 꿈을 물었습니다. 축구를 멈출 때까지 제일 크게 느낀 것은 생각을 부질없다. 뭐 포기하지 않고 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JTBC 홍준입니다. 세상에 내가 하고자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해서 이루어지고 하고 싶어 했던 게 완성이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상대 선수는 쫓아오질 못하네요. 75m를 달려서 결국 한 50, 내가 하고자 했던 거 내가 이루고자 했던 50%만 만에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2019년 벌리전에서 보여줬던 질주골과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손흥민은 오른발로, 한더베는 왼발로 진짜로. 넣었다는 점인데요. 인생은 생각하는데 전 반대로 되는 것 같아.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질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보면 5년 전 골장면이 조명된 오늘 손흥민 선수 내가 뭘 많이 갖고 있어도 돈이 많아도 그게 행복으로 꼭 직결이 되거나 이어지진 않아요. 콘퍼런스 4강으로 이끌었죠. MLS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래서 주로 이제 서민들은 소주나 막걸리를 먹잖아요. 주로. 그러면 비싼 양주가 맛있긴 해요. 저도 뭘 좋아하냐면 헤네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헤네시는 뭐가 좋냐면 얼음을 타서 먹잖아요. 그럼 진짜 맛있어요. 어때 먹다 보면 초콜릿 맛도 나요. 헤네시가 좀 그 18년산인가 12년산인가 그 짧은 거 말고 16년산인가 잘 몰라요. 그 지금 오래된 잊어먹었는데. 헤네시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알아가지고. 발렌타인도 막 21년산 같은 맛있고. 발렌타인 진짜 막 초콜릿 맛이 나요. 냄새도 그렇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소주 막걸리 먹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막 그런 게 막 비싼 술 먹고 싶으면 좋죠.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게 되면. 근데 그때뿐이고 돈이 많으면 좋지만 돈도 그 딱 그때뿐이더라고. 그때 순간순간이 몰라요. 돈 많을 때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그럼 나중에 이제 돈이 없어지면 이제 그때 손을 많이 나는데 근데 또 지나면 그런 게 꼭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고 내가 또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이 나겠는지 별로 막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꼭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거 아니어도 행복이나 내가 만족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너무 우리가 목표치를 위로 잡고 우리의 생각을 너무 위로 잡기 때문에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듣는 방송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안 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네가 그걸 모르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동경을 하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윗단계, 위에 사람을 동경을 하잖아요. 자기 밑에 그 생각을 안 해요. 못 해요. 항상 자기 삶의 분만적이니까. 위만 보니까 그 사람은 위만 보지 말고 좀 밑에도 보고 그래야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요. 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구나. 그럼 내가 좀 뭐 여유는 없지만 좀 내 거 있는 거 나눠 먹고 내 거 있는 거 좀 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좋은 일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막 할머니들이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페이지 주하고 막 진짜 막 몇십억 기부한 사람도 있고 몇억 기부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하루에 막 몇천원 벌어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막 기부하고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는 자기 배에 불리기 난 바쁜데
근데 행복이나 만족은 자기가 생각이 나름이에요. 생각이 나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명품도 받지 않았다고 잡아댔던 김건희 씨가 샤넬 백들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너무 화가 와요. 화가 닥쳐요. 화. 받았다는 걸 시인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듯 보이는데요. 그냥 샤넬 백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고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선벌리지 않을 정도면 대통령이 직무하는 그냥 좀 부족한 대로 살아요. 그것도 또 인생이에요. 그것도 다 100가지 100 다 갖춰놓고 살 수 있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내 김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또 개똥차락 이야기. 또 개똥차락. 김건희 씨는 특검 수사에서도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고 명품 먹거리와 명품백을 대하지. 지난 9월 첫 재판에서도 김 씨 측은 샤넬 가방 등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저는 김 씨 측에게 이 치아가 이쪽이 어금니가 거의 없어요. 위아래 다. 이쪽만 두세 개 있어요. 다 이것도 다 없고 두세 개밖에 없어요. 거의 이쪽으로 씹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라도 있으니까 다행히 이거 씹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임플란트 안 하고 싶어요. 나중에 65세 되면 나라에서 두 개 공짜 해주나요. 그때 두 개 받고 나머지 이제 뭐 돈 줘서 하고 싶지.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 적용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변호인단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 씨의 설득에 이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돈이 없으면 힘들긴 힘들어요 사실. 근데 요즘 웬만하면 다 먹고 살려면 먹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새끼 먹는 데는. 물론 이제 뭘 먹느냐 얼마큼 먹느냐 그건 있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저는 3년 동안 하루에 1,000원을 살았다니까요. 15년, 17, 18년 전에. 소주 슈퍼에서 600원, 500원 할 때게. 진짜로.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를 연결해줬다는 자, 마지막 쌈을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많이 또 계속 이 씨는 바로 김건희 씨 개똥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지가 삶을 얼마나 살았다고 또 개똥처럼 엎어댑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예전 그냥 휴대폰에서 재미로 흘러 들으세요. 김건희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다수 확보하고 주가 조작 관여 정도를 그냥 푸념이다 생각하고 없는 놈이 푸념하는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뤄지던 무렵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또 다른 인물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특검은 50대 남성 이모 씨의 또 뭐 도이치 주가 조작 질문할 것은 질문하세요. 댓글로 딱 하면 제가 또 다음에 밥 먹을 때나 또 이야기할 때 시간 있으면 이야기해 드리고 만약 안 되면 뭐 댓글로 내가 간편하게 또 이야기 드리고 할 테니까. 대가를 약속받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인위적으로 사들이며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이 씨는 주포를 통해 김건희 씨를 소개받았고 이후 김 씨의 DB증권 계좌를 관리했습니다. 2010년 5월경 이 씨가 관리하던 김건희 씨 계좌에서 통정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이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어 주가 조작 세력의 계좌를 맡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친해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씨는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연결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앞서 특검은 건진법사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며 김건희 씨가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확보했는데 건진법사 전 씨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오래 쓰면 애군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김건희 씨가 애군을 떼어내기 위해 맡겼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해당 휴대폰엔 2013년 김 씨가 이 씨에게 거기가 어디냐고 묻더니 이 씨가 주소를 하나 보내면서 무당이라기보다 거의 로비스트라고 전성배 씨를 소개하는 등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남아있었고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였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씨를 불러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범행에 관여한 정도를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오늘 결론은 좀 스트레스 덜 받고 편하게 살았으면 좀 내려놓으세요. 재판과 달리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죠. 그런데
사람이 양손에 들고 있으면 무거워서 힘들어요. 이거 지탱해야 되니까.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그 마음대로 못 움직여 몸을. 하지만 한 손이라도 비워내면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몸도 가벼워지고. 드러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 간의 대화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은 조금 내려놓으세요. 국무총리에게 공직 생활 그렇게 마무리할 그 욕심은 버리면 돼요.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제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이 양반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면전에서 너는 예스맨이라고 직격당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목한 발언의 주인공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하지만 정작 최 전 부총리는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엄에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놓고는 법정에 나와 증언하라는 재판부 요구는 따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이제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요. 지금 소환장은 아직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예스맨으로 지목당한 이상민 전 장관도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제 구인 방침을 밝혔습니다. 제2재판부는 또 그리고 불출석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은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란 특법 오늘 잘 먹었다. 위해서 필요한 제재 조치는 여친이가 또 전화 왔네. 그래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하고 있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증인으로 나와야 말을 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테니 신문은 철회하겠다는 특검 측 주장으로 일축했습니다. 외로워? 증언 거부랄지 외로워. 이런 가능성이 외로워. 증인인데 증인 신청할 실익이 있을까? 나도 외롭지? 재판부는 소환을 해야 된다고 어? 생각합니다. 다만 나와서 법에 위반 나는 좋아. 뭐든지 그건 맞춰서 제가 조치를 잘 거고요. 그럼 아까 나한테 말했지. 그럼 나 데리러 갔지.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오는 19일 재판에 나오도록 구인영장을 저녁 먹었어 안 먹었어? 오는 12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거짓말이야. 밥은 장도 먹자만 한번. 재판부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오늘 뭐에다 먹었어?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내란 재판과 달리 법정에 강제 임치될 김 뜯어 밥 먹었어? 한 전 총리 사건을 뭘 먹어야지. 밥을 안 먹고 술만 먹으면 어떡해. 그냥 내 손 두 개 먹었어. 왜 그 뭐야 그 뭐지 뭐로 새로는 안 먹고 돼서 먹었어? 새로 없어서. 집에 한 병 있는데? 아, 두 병 다 먹었나 자기가? 몰라? 몰라 한번 봐볼게. 잠깐만. 아 새로 한 병 있다. 아 두 병. 이건 안 좋아. 어떻게 나보고 나도 술 먹었는데 델로도 못 가고. 그냥 뭐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고 해갖고 자기 그냥. 가기가 빨리 그 나가야 될 텐데. 자기는 나도 그냥 혼자 굴렁 가고. 그럼 나 거기서 울산에서 죽으라고? 거기서 막 나 죽을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해서. 자기 집 사서니까 좋아. 좋아? 좋아. 당연히지 그러면. 그래. 좋은데 그냥 나는 울산 혼자 있으니까 그 옆집에서 좋아. 자기 아는 사람들 많잖아 울산에. 많은데 가신 애들밖에 없잖아. 남자는 없잖아. 갑자기
자기 그냥 외로운 거기 있어서. 잘 알지 그게 있을 때. 그래 손님들 태워주고 그냥. 아휴 당신 안 태워요. 난 왔어 집에. 돌아왔어? 들어. 잘했어. 어떻게 되겠지 뭐. 돈은 안 되고 다시는 내야 되고 전기세는 밀리고 그래. 가게 때려 쪄버려. 떨시면 내가 뭐 지금 그뭐 시내유병 돈도 내야 되고 그런데 뭐 막한 일 돈이 없잖아. 돈이 문제구만. 그래. 어때요? 어떻게 그냥 어떻게 장사해야지. 정신 차리고. 그냥 술 챙기면 해봤어. 잘했어. 알았어. 50분 미리 전화해 내가 데리러 갈게. 아 됐어. 그 사이트까지는 금요일날 원래 내가 아침에 데리러 갈게. 됐어. 다음 주부터는 진짜 바빠. 금요일날 의성 저기 시장이야 5일장. 아 됐어. 혼자 잘못 잘 살아 있어. 됐어 이제 그만 됐어. 네, 됐어. 알았어. 밥 먹어. 먼저 끊어. 사랑해 에이. 왜 녹음이 안 됐지? 아이고, 내가 돈이 많으면 이제 데려오겠구만. 돈이 없어가지고 못 데려오네.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오피스텔 등 금품을 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안부수 전 아태혁 회장은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을 북한 고위 인사들과 이어준 대북 브로커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북한의 대북 사업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11월 처음 구속됐을 당시 수원지검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부터 증언을 뒤집기 시작하며 김 전 회장과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당시 재판에서 몸이 안 좋았다. 이제라도 진실을 이야기한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번복한 겁니다. 고검은 쌍방울 측이 지난 2023년 3월 금품을 전달하기 시작한 뒤 안 전 회장의 진술이 바뀐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도 수원지검 1413호 박상용 검사실 내부 영상 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등이 수시로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회장과 김 전 회장은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아이들 볼까 걱정될 정도로 노골적인 혐오 표현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있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이후론 혐오 표현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거리를 뒤덮은 혐오 현수막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조치에 돌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청 근처 사거리, 유괴, 납치, 장기 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섬뜩한 단어를 나열해 놓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을 촉구합니다. 중국인이 많이 오면 범죄가 늘어날 것이란 취지의 과도한 주장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많이 혐오스럽죠. 일단 단어 자체가 뭐 유괴, 납치, 장기 적출 이런 단어들이라서. 현수막에 있는 QR코드를 찍어봤더니 현중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게시자는 이른바 현수막 전문 정당 내일로 미래로.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교안 전 대표가 세워가는 정당도 가세했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죠. 이게 좀 진짜로 중국인이 여기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경우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당 연수막의 경우 내용은 판단하지 않고 교통이나 통행을 방해했는지 설치 기준 위반 여부만 들여다보는 게 대부분 지자체들의 실정입니다.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내용만 가지고 연수막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MBC 취재 결과 행안부가 이달 안으로 각 지자체 정당 연수막의 내용을 관리할 새로운 지침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떤 내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사례를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5개 건보물법상 정당 연수막이어도 인종차별,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법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정당들이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물손괴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함께 마련돼야 지침이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정부가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다 헐값에 팔린 정부 자산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YTN 지분 매각도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예정인데 문제가 확인되면 검경 합동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공공기관 혁신을 명목으로 추진했던 YTN 지분 매각. 김민석 국무총리가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중단을 주문한 뒤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소위 공기업 이재명은 빨라. 그게 좋아. 즉각. 요거를 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치 쟁점으로 가끔씩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됐던 YTN 지분 매각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지적받아 왔습니다. 일대 주주였던 한전 KDN과 마사회가 보유 지분 약 31%를 유진그룹에 매각하자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방통위법상 방통위원 5인 합의가 원칙이지만 방통위는 당시 여권 측 방통위원 2명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특혜 제공과 졸속 심사 의혹이 이어지다 최근엔 김건희 씨가 자신을 취재한 YTN 기자를 상대로 복수를 언급하는 녹취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해서 안 되겠네. 정부는 YTN처럼 매각 과정이 석연치 않거나 헐값으로 매각하는 정부 자산은 전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자산 가치가 훼손됐거나 특혜를 제공한 문제 등이 확인될 경우 검경 합동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계약 취소 등을 통해 원상 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APEC이 끝나자마자 이거 막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긴급 지시를 내렸다며 구독 다 여러분들 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엄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 편파 방송 로또 1등은 꼭 우리 구독 좀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분이 1등 되면 환수 조치합니다. 3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사고 발생 뒤 곧바로 소방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는 등 늦장 대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포항제철소의 공장 건물 1층에서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시 공장 안엔 하도급 업체 근로자 4명이 광케이블 설치 작업 중이었습니다. 곧바로 나머지 근로자들도 호흡 곤란을 겪었고 한 명은 유도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사내 구급대가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먼저 쓰러진 5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가스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 그런데 소방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고 공장을 수색한 뒤 배관에서 불산으로 추정되는 가스 누출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발생 3시간 이상 지난 뒤였습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 제독하고 불산 농도를 보니까 4ppm 이하여가지고 전부 다 이제 안전도를 확인하고 철수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이
가스 유출 의심 신고를 받은 건 포스코가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실려가 숨진 뒤에 병원 측에서 사망과 사고 사실을 신고했고 그 뒤 경찰이 소방의 가스 유출 관련 대응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사는 부식성과 독성이 매우 강하고 노출될 경우 인체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물질인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가 사고 당시 공장 내 작업 환경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측은 늑장 신고 논란과 관련해 사고 발생 40분 뒤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따로 소방에 신고를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배불러. 김입니다. 그만 먹겠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예비 신혼 부부가 숨졌습니다. 집안에서 전기 오토바이용 배터리가 발견되는데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이 시작됐는지 구독자 레벨 멋지다. 로또 1등 되십니다. 신이야 우리 구독자분은 꼭 로또 1등 되게 해주십시오. 편파방송 우리 구독자만 돼야 됩니다. 로또 1등 세금 빼고 1등 25 화이팅. 감사합니다. 끝. 나오는 구독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불이 났습니다.